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 이 박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워드인 학자에 대한 이야기, 그 이전에 학자가 실행하는 학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학자화가 되고 학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박사 과정 학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박사가 되겠다고 대학에 들어온 거죠. 그럼 박사 과정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은 석사 과정 학생과 무엇이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박사 과정으로 이끌었습니까? 여러분이 석사 학위를 마친 내가 박사 학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뭐가 달라질까요? 이에 대한 답을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 나는 학자다라는 주제로 접근하는 시간입니다. 박사가 뭡니까? 박사라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또는 전문적으로는 또는 여러가지 활동적으로 많이 안다라는 이런 뜻의 박사죠. 다시 갈 때 박자 아닙니까? 많이 안다는 거죠. 자세히 알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전문적인 어떤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한 가지라 이상 성공한 사람을 갖다가 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분야에 어떤 특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확인받은 사람, 전문적 독자적 연구 성과를 이룬 사람, 그것을 공인받은 사람을 바로 박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사 학위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게 되는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입니다. 석사 학위를 한 사람은 석사 수준의 논문을 성공적으로 한번 썼다는 이야기고, 박사 학위를 한 사람은 박사 수준에 맞는 박사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문을 하나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로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고 그런 연구를 한번 성공적으로 실행했다 하는 뜻을 의미하다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사 학위자는 전문적 독자적 연구를 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박사라는 그 학위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런 우리 보통 일반 사람이 갖고 있는 2종 면허, 1종 면허, 특수 면허, 중장비 면허, 면허가 많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서 가장 높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높은 가장 어려운 면허증을 땄다라고 생각한다. 해도 되는 겁니다. 한다가 아니고, 그죠? 따라서 이런 박사가 됐다는 것하고 학자하고는 조금 차별성을 갖고 봐야 됩니다. 학자는 스칼라, 소위 말해서 학문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또는 전문적인 학문을 연구해서 하는 그 사람 자체도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라는 학위는 어떤 한 번 이상의 어떤 일정 수준의 연구를 성공시켰다는 뜻이고, 학자라는 용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질, 능력을 그러니까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입니다. 그래서 학문이 능통한 사람도 학자고 학문을 연구한 사람도 학자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학자는 학문에 능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모든 사람보다 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람이겠죠. 또는 어떤 문제를 모르더라도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이론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학자입니다.
따라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학자는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스칼라, 진정한 학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석사학위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박사학위를 통해서 진정한 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놓고 평생 동안 안 쓰는 장롱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박사학위를 따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의 족보에 올리고 명함에는 쓰는 그런 어떤 장롱면허보다는 그 박사학위를 하면서 가졌던 그런 전문 지식, 전문 능력을 사회에 평생을 두고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학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박사가 진정한 학자가 되는 길은 학문을 통해서 나의 전문성과 독창성의 깊이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됩니다. 2등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1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는. 내가 주장하는 분야,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내가 항상 1등이 돼야지만 진정한 학자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이 연구를 평가하고 그 평가의 가치를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 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나의 전문성, 독창성의 깊이를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박사 과정에 있을 때뿐만 아니고 졸업을 하고서부터 모든 사물을 점검할 때 기본부터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된다 입니다. 어떤 자동차 박사가 자동차 바퀴만 잘 알아면 될 것이 아니고 자동차의 어떤 이 연료만, 배기 또는 제어장치 등등을 알아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동차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이상의 특수한 분야, 그 중에서 배기가스 부분 또는 이런 제어장치 부분 또는 전자장치 부분에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모든 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된다. 데피니션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은 항상 무엇을 증명할 때 오늘의 날씨라는 말은 어떻게 정의되겠습니까? 오늘의 날씨. 오늘 아침 0시부터 24시까지의 날씨를 오늘이라는 말로 쓰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이라는 말을 정의를 해야 되고 날씨라는 것은 뭐냐? 온도, 습도, 그러니까 등등의 그 온도가 날씨가 모든 것을 다 확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정의를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잘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이 창업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가 누구죠? 창업자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 사전적으로 정의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조직이나 사업을 그러니까 오가나이즈하고 오퍼레이트하고 그 다음째 이 일상적인 어떤 재정적 리스크보다 더 낮게 관리하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창업자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입장에서 창업자는 뭡니까? 사업을 스타트하는 사람, 출발시키는 사람. 이것이 창업자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용어가 창업자 내지 창업가라는 말로 쓰기는 합니다만은 그 용어가 스타트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를 갖다 오가나이저, 오퍼레이터 또는 이런 이 리스크를 줄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잘 정의를 해야지만 서로의 의미가 통하는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할 수 있다 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모든 여러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한다 하는 것부터 정의를 잘 챙기는 것이 바로 학자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의만 잘 챙긴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뜻만 잘 안다고 해서 학자가 됩니까? 학문을 할 수 있습니까?
학문을 하려 그러면은 이런 정의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지식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자동차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가치는 무엇이고, 필요성은 뭐고, 어떤 차이가 있고, 다른 운송수단보다.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모터를 가지고 배들을 만들기도 하고, 자동차에 만들기도 하고, 다른 경운기를 만들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정보는 어떤 체계적인 문제하고 지식 활동적인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 학문은 체계와 활동을 두 가지. 어떻게 생각하면 체계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론입니다. 활동은 뭡니까? 실제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그러니까 부합해야지만 학문적 활동, 스타디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박사과정을 통해서 스타디를 하는데 이런 학문적 체계, 지식 체계와 지식 활동을 어떻게 습득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이 세상 모든 걸 다 알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안 될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내가 그것을 그러니까 체계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방법론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학문을 할 수 있는 자질을 키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박사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그러니까 목표입니다. 논문 하나 빨리 쓰는 거, 그 다음에 학점 잘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박사과정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지식체계와 지식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잘 곰곰이 생각하고 실천해가는 것이 바로 학문을 하는 학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입니다. 말은 녹음돼야 되고 다시 그것을 갖다가 글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글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가장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남겼던 상형 문자가 수천 년 후인 지금 그러니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글이라는 것은 가장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고 이것이 바로 학문의 수단이 된다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글의 가치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은 말 잘하는 어떤 학자보다는 글 잘 쓰는 학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글은 한번 쓰면은 변하지 않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글이다 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킬 겁니까? 그거를 찢어 없애지 않는 이상은 그 글은 정확한 표현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학자적 자세의 기본적이다. 기본이 된다. 그래서 학자는 말로서 세상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서 세상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후에 학습하게 될 논술 문제, 이 논술 문제는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논술이야말로 나의 주장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이 실력을 활용해서 지식과 정보체계 그 다음 어떤 가치체계를 활용해서 나의 개인적인 가치, 심리적인 가치, 상황 이것들 다 같이 표현한 것이 바로 논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논술이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된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글로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을 지금 박사과정 중에서 학습을 하고 익혀야 합니다. 특히 이 논술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학자의 수단이 뭡니까? 바로 논문입니다. 논문을 통해서 학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혹자는 논문은 많이 쓰면 좋다. 뭐 이게 아닙니다. 논문은 많이 쓰고 적게 쓰고 보다는 논문은 논리적인 문장으로 구성해 하나 한글 글자 한자가 그 문장 하나하나가 논리적으로 구성돼야 되고 거기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논문은 독창적이어야 된다. 오리지널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한 사항 내가 지금 만약에 이 신문에다가 내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보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했는 것을 최소한 더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논문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오리지널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메소돌로지가 방법론이 과학적이 된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논문을 쓰다 보면은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를 갖다가 정리를 잘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결론을 이뤄낸다가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이 최대한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가 이겁니다. 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즉 연구라는 것은 처음부터 100% 완성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기계나 기술의 발전도 갑자기 완벽한 기술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아주 어설픈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나도 만들어서 그 대신 오리지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오리지널한 것들이 붙어가가지고 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박사라는 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박사라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사항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론을 이것을 가장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논박을 할 수 없거나 논박이 근거가 약할 때는 여러분이 위너인 겁니다. 여러분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자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학자가. 여러분 천동설, 지동설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이론들이 많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도 있고 받지 못할 때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후에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해서 더욱더 그것이 공고화되기도 하고 그 과정이 틀려지기도 하는 그런 어떤 이 학문의 흥망생쇠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학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어떤 사고의 능력 범위 내에서 가장 과학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지 100% 틀림이 없는 과학적. 우리가 주장했던 논문이 그러면 절대로 그러면 틀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 않다. 특히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오차 범위 확률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오리지널하고 이 과학적인 방법론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논문의 목적 자체가 로직, 논리를 통해서 정의와 진리를 구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의 척도, 진리의 척도는 바로 뭡니까? 논문으로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선설, 성서악설이라는 어떤 중국의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가르는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성악설도 맞고 성선설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성악설이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아서 그러니까 이 법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선설이 법의 기초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의 기초라는 것은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아니면 중용설이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법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의 행동을 선의로 볼 것인가 악의로 볼 것인가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어떤 성악설, 성선설, 중용설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일정 시대의 진리는 그 시대에 맞는 어떤 논리입니다.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정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논문으로 해서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혈압이 140이 넘으면 고혈압, 예비고혈압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적인 것을 더 발전시키다 보니까 145까지는 고혈압이라는 기준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논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혈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콜레스테롤 뭐 이런 모든 수치는 뭡니까? 경험치입니다. 경험에 따라서 보니까 이런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다. 그 다음 째 경험치기라는 것도 한 가지만 경험치기 아니지 않습니까? 혈압과 그러니까 당뇨와 그 다음 째 위산 뭐 이렇게 뭐 어떤 여러 가지 변수를 같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체중과 신장을 관계를 왜 봅니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 신장에서는 어떤 일정 체중 이상이 되면 비만이고 고도 비만이 이렇게 된다 하는 근거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사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진찰을 하고 선생님은 고도 비만이군요. 선생님은 당뇨병이군요.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의사 논문이든 사회과학 논문이든 자연과학 논문이든 논문이라는 것은 로직, 그 당시 갖고 있는 최고의 어떤 로직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로직을 통해서 진리를 구현하고 정의를 실천한다. 법도 사회의 어떤 규범도 또는 가치 척조도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이런 미터법, 인치법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하는 이런 기준으로 쓰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했는 것이 두 가지 척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터법과 인치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인치라는 법을 활용하면은 인치라는 말로서 이 길이가 측정되고 미터법을 활용하면 미터라는 기준으로서 길이가 측정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학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리지널하고 과학적 방법. 과학적 방법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오리지널한 것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하고는 너무 멀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논문을 성공하려고 하면 오리지널한 시각을 가지려고 하면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합니다. 다른 사람 시킨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로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통념을 깨라 합니다. 통념이 뭡니까? 통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비가 오면은 우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차라리 나는 우리 이 한여름에 비가 올 때는 비를 맞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죠? 그 다음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통념을 깨는 사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다듬어져야 되겠죠? 그 다듬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논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말로서, 논리로서, 글로서 싸워야 됩니다.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사과정,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논쟁과 토론입니다. 어떤 주제가 하나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의 눈으로 그 주제를 보고 통념을 깨도록 애를 쓰고 다른 사람이 주장한 바를 어떻게 하면 반박하고 내 주장을 갖다가 거기에 어떤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논문, 이런 것을 잘하면 여러분 논문은 자연스럽게 써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리와 정의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논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기준, 가치가 진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리라는 것은 순수 우리 자연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벌이 왜 태어났을까?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 이거는 종교적인 차원이죠. 그죠?
우리가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를 갖다가 종교 말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순수 자연, 태생적인 요인들과 어떤 진화론적인 것은 벌써 어떻게 생각하면 학문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태생적인 문제, 순수 자연, 나뭇잎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생기고 하는 그런 거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진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찾는 어떤 논리,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종교적 진리가 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인간. 그러면 죽지 않은 사람, 불사신과 신과의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는 종교적인 문제는 신학이라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면으로서 보내버려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논문을 통해서 정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바로 이성입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기능인데 이성이라는 것은 감성하고 이성 차이는 뭡니까? 감성은 내 마음 내킨 대로 하는 것이고 이성은 지식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왜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합니까? 어느 것이 너한테 더욱더 유용한가, 가치가 있는 것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뭘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되고 그런 원칙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식물은 뭡니까?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식물은 개체 보존과 종족 보존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니까 자기의 개체 보존을 하고 종족 보존을 하려고 개체 보존은 지금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 다음 종족 보존을 하겠다는 것이 식물 영혼이고 동물 영혼은 식물 영혼에다가 플러스해서 표상, 욕구, 욕망이 있습니다. 움직여가면서 동물이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움직여가면서 어떤 무언가를 목표도 생기고 욕구도 생기고 욕망도 생긴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동물적인 어떤 영혼, 식물적인 영혼은 동물적인 영혼에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이성이라는 거. 지금보다는 내일, 모레, 다음을 생각하는 그런 요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보면은 이 신체기관의 특수성이라든가 성장과정의 특수성, 세상에 적응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학문적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문화적 완성, 미술의 완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악의 완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문화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것이 바로 이 문화적 차원에서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진리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이 진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진리의 배경에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로직, 논리가 있어야 되고 논리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논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을 해야 되는 누군가가. 뉴턴이 만유인력을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도 사과나무하고 땅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그 눈에 보이는 그 세 가지 요인들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뉴턴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과가 왜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질까? 땅에서는 이 땅 위에 있는 것을 끌어당기는 뭔가 힘이 있지 않을까? 바로 그것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물건 떨어뜨릴 때마다 전부 다 땅으로 떨어지고 어디로 떨어지더라? 지구의 중심으로 떨어진다고 논증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맞네. 그러면 만유인력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아주 간단합니다. E, 에너지는 M, 질량과 C, 스퀘어, 속도의 정비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빨리 그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큰 힘을 내고 아무리 큰 물건이라도 천천히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큰 힘이 줄어든다. 약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E는 mc 스퀘어라는 간단한 진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인류 최고의 천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을 진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큰 미톤이 되는 로켓을 하늘로 이 솟아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땅으로 얼마나 힘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발견입니까? 발명은 아니죠. 발견이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뭘 통해서? 논리,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고 그것을 논증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논문을 통해서 완성되고 후손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5분 학기 여러분과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박사과정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 진짜 훌륭한 논문을 만들고 훌륭한 박사가 되어서 훌륭한 학자로 되는 그날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